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1930, 40년대 들어왔는데, 그동안 1910년대, 20년대를 봤죠. 그래서 각 시대를 일단 1기, 2기, 3기, 10년대, 20년대, 3, 40년대 이렇게 나눠 놓고, 그다음에 각 시기별로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1910년대는 조금 빡센 분위기, 1920, 20년대는 1919년도에 있었던 3.1 운동을 계기로 조금 부드러워지는 문화 통치의 분위기, 1930, 40년대는 다시 빡세지는 분위기인데, 1910년대나 1930, 40년대나 둘 다 빡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빡센지를 구분해야, 그죠? 왜 분위기가 빡센지를 구분해야 그 안에 정책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1910년대는 왜 빡세다 그랬어요? 시작하는 거니까, 지배를 시작하는 거니까 겁을 줘야죠. 그래서 좀 분위기를 되게 빡세게 만드는 겁을 주는 형태, 그런 정책들이 많았죠. 그래서 분위기를 막 군대식 분위기로 끌고 가는 헌병경찰제,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 뒤따라오는 뭐 있었어요? 직결처분권, 태형령 이런 것들이 있었죠. 1930, 40년대는 요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1930, 40년대는 전쟁, 그죠?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910년대의 빡셈과 분위기와 목적이 다르다는 거. 1910년대가 단순하게 겁을 주기 위한 거였다면 1930, 40년대는 전쟁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 전쟁에 조선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빡센 분위기로 가는 거라는 거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전쟁의 배경이 되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1929년에 있었던 전 세계적 경제 대공황인데 요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일본이 사실은 요거는 위에 적어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은 요 경제 대공황이 오기 이전부터 1920년대에 이미 경제 위기를 겪고 있어요. 이미 어 일본 경제는 1920년대에 진입하기 시작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일단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럽의 기업들이 원래 하던 사업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일본이 거기에 또 경쟁을 했어야 됐었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1920년대 중반에 관동 대지진을 겪으면서 그전 국가적인 재해,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 인한 경제 위기도 있고 하여튼 복합적으로 1920년대 일본은 되게 큰 경제 위기를 이미 겪고 있었어요. 이미 겪고 있었는데 경제 대공황이 터졌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거 기억해 보시면 경제 대공황을 돌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식 뉴딜 정책, 정부가 돈이 많으면 시민들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주고 일을 시켰으니까 돈을 주는. 그래서 정부의 재정을 이용하는 방법. 정부의 재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이거 아니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가 굉장히 많죠. 이 식민지를 이용해서 본국이랑 식민지들끼리 관세 없애고 자기들끼리 블록 경제하면서 돌파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근데 보세요. 정부 재정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정부에 돈이 많아야겠죠. 근데 일본은 1920년대 이미 경제 대공황이 오기 전부터 경제 위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안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식으로 식민지를 이용하는 방법. 요거는 되려면 식민지가 한두 개 있어서는 안 돼요. 많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는 본인들이 유럽 국가고 거기서 전쟁이 1차 대전이 있었으니까 고생은 했지만 어쨌든 갖고 있는 식민지는 되게 많잖아요. 영국, 프랑스 식민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걔들은 그걸 이용해서 돌파가 되지. 하지만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가지고 있는 식민지가 두 개밖에 없죠. 조선, 대만 요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대만을 하나의 식민지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죠. 제주도보다 좀 큰 수준인데 뭐 조선도 뭐 이렇게 남북한 합친다고 해도 뭐 이렇게 엄청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냥 적당한 것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그런 지금이야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인구빨로 조금 그래도 중규모는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쳐도 그때는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나 대만이나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둘 다 그렇게 대규모의 식민지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로 경제 대공황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선택했던 방법이 이제 어, 침략인 거죠. 그래서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3단계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주 침략,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이렇게 3단계다라는 거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요게 물론 뒤이어서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요 딱 세 줄만 봐도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지도는 떠오르셔야 돼요. 대충 지금 요 정도 이거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 이 정도 이미지는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나라 있고 중국 있으면 여기가 만주잖아.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죠? 요 정도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거지만 안 보여드려도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또 이것도 봐두셔야 돼요. 만주 침략 중일 전쟁까지는 지금 일본이 누구를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중국을 상대로 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 거죠. 제로 써드릴까? 이렇게. 아무튼 그런데 보통 이제 뭐 태평양 전쟁 때 이제 미국을 공격한 게 이게 이제 일본의 최대 실수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만주 침략이 1931년이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인 전쟁 국면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1930, 40년대를 전쟁 분위기로 보는 게 맞죠.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물론 이제 아직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어, 보시면 1931년도에 만주 침략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전쟁 분위기로 가기 이전에도 이미 일본은 싸우고 있어요. 누구랑?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랑. 그럼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은 그동안 혼자 싸워왔다면 1930년대에 들어가면 같은 팀을 먹어볼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생긴 거죠. 그게 중국, 나아가서는 미국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들이 한국 독립군들과 함께 싸울 거다라는 생각도 넌지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정도는 추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는 계속 저항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일본이 중국이랑 전쟁을 시작했네. 그럼 우리랑 중국이랑 같은 편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요 정도를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도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일본이 만주인 것처럼 됐는데 여기가 만주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전쟁이 점점점 규모가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전쟁에 우리나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그걸 이제 한국을 병참기지로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병참기지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병참기지라는 건 뭐냐면 병참을 하는 기지가 병참기지겠죠. 이제 병참은 뭐냐면 그 왜 제가 그 게임을 안 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왜 배틀그라운드 보면 파밍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 자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 뭐 구급약, 탄약, 총 이런 것들을 구하는 그런 게 파밍이라면서요. 그게 병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참은 전쟁에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병참이에요. 그러니까 보급이지 보급. 보급인데 한국을 병참 기지로 만든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렇게 들으면 딱 뭔지 느껴지죠. 지금 만주, 중국, 태평양이잖아요. 여기를 우리나라 조선을 이 전쟁 물품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기지, 보급 기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공장들을 막 세우는 거죠. 군수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군대에 필요한 물품들을 만드는 걸 군수 산업이라고 하죠. 탄약, 뭐 군복, 뭐 탄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금속 화학 공장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철, 석탄 이런 지하 자원들을 생산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일단 그 안 배워도 생각해 볼 만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만주고 중국이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랑 싸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본이 이 전쟁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지을 때 주로 북부 지역에 짓겠어? 남쪽 지역에 짓겠어?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도 거리만 봐도 북부죠, 북부. 더구나 사회 시간에 배운 적 있을걸? 그래도 뭐 다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비교했을 때 지하 자원이 그나마 많은 게 북쪽이야, 남쪽이야. 그나마 북쪽이 많단 말이야. 뭐 하다못해 석탄이라도 있잖아, 하다못해. 그죠? 그러니까 아우지 탄광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원도 북쪽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죠? 그리고 거리도 가깝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공장들을 여기다 북쪽에 집중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산업 발전이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불균형도 하나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도 하나 생각해 두시면 되겠다는 거죠. 이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 산업 발전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3, 40년대는 전쟁의 분위기라고 했죠. 전쟁의 분위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에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은 싸움이잖아, 싸움. 그러면 이 싸움에 우리나라를 이용하겠다는 건 우리나라랑 한 팀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싸움이니까 나랑 한 팀인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식민 지배하고 있는 한국을 자기네 팀으로 만들겠다는 건 한국한테서 완전한 충성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완전한 충성을. 근데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한국이 일본에 완전한 충성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인들이 스스로 한국인이었던 적 없던 것처럼 스스로를 아예 일본인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건 한국인을 스스로 자기 민족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민족성을 말살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정책을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 식민화 정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좀 엄청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설프게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죠. 쌤은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제가 딱 끼인 세대거든요. 제가 국민학교를 입학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르겠네. 우리 학교 몇 분 계시겠다. 그죠? 어쨌든 이제 지금도 나이가 이제 좀 제 이상급인 분들은 다 국민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하신 분들이고 저를 기준으로 저보다 어리면 그쵸?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리시면 초등학교를 입학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끼인 세대니까. 아무튼 그런데 왜 이게 용어가 바뀐 거냐면 초등학교는 처음 초자예요. 그래서 첫 등급의 학교라는 거예요. 공교육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처음 다니는 첫 등급의 학교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의 의미고 국민학교는요. 띄어쓰기를 이상하게 해놨죠. 원래는 이거예요. 황국 신민학교. 요거예요. 원래는 이건데 어 한국신민학교라는 건 이제 한국 신민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은 뭐냐면 일본은 가장 높은 사람이 천황이라고 자기들은 부르죠. 그래서 한국은 천황의 나라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뒤에 신민은 천황께 충성을 바치는 백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 신민학교라고 하면 천황의 나라에서 천황께 충성을 바치는 백성을 길러내는 학교인 거고 한국 시민화 정책은 지금 있는 사람들을 천황께 충성을 바치는 국민으로 만드는 정책이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걸 이런 한국 시민화 정책을 우리는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부르는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는 정책이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하나하나 보시면 이제 뒤이어서 정책 내용들을 볼 텐데 요 정책이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중일 전쟁 시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봐두실 필요가 있는 게 이미 앞전에 만주 침략을 했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중일 전쟁 뒤에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냐면 그만큼 보세요. 지도 한번 생각해 봐봐. 이렇게 있죠. 만주 이만큼 만주도 좁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중국 어때? 중국 더럽게 넓죠. 사람들 어때? 겁나게 많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중일 전쟁을 시작하면서 전쟁의 규모가 너무 커진 거예요. 일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일본도 중일 전쟁을 힘들어하고 있는 거야. 일본부터가 중일 전쟁을 힘들어하고 힘든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식민지인 우리나라를 쫙쫙쫙 덧바라 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주 뼛속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어 한국 식민의 정책을 보시면서 이게 중일 전쟁 뒤에 본격화된다는 걸 보시면 중일 전쟁을 그만큼 일본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걸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반대편에 생각하면 우리 독립운동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목적은 우리의 아예 여기서 말하는 민족의식을 없앤다는 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고 뭐 애국심을 없애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예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혹은 조선인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아예 스스로를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한국인이나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이 정책의 목적이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일본인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정책 내용들을 볼 텐데 음, 일단은 잠시만요. 내선일체라는 정책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요 내선일체를 상징적으로 그린 포스터가 저건데 요게 한자로 보시면 안내자예요. 안내자. 요렇게 쓰는 안내자인데 이제 요 안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본 본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요렇게 쓰는 선자예요. 선. 이게 이제 조선할 때 선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이게 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본
일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선일체는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니까 조선인들도 스스로를 조선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본인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고요. 신사참배는 뭔지 아시죠? 이제 종교적인 시설에다가 이렇게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리고 이런 게 참배인데, 신사는 이제 일본의 전통 종교 중에 신도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 신도라는 종교의 사원이 신사입니다. 근데 요거 신사 어떻게 생긴지 보여드리면 아 저거 본 적 있어 이럴 거예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와요.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좀 이렇게 일본 완전 도쿄나 이런 대도시 배경 말고 조금 한적한 시골이나 아니면 중소도시 이런 데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에 특히 많이 보이는데, 요게 이제 신사예요, 신사. 요 입구가 이제 일본의 되게 신사의 상징 같은 느낌이죠, 요게.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신사라는 이제 신도의 사원인데, 음, 일제시대 때 특히나 1930, 40년대 넘어오면 일면 일신사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신사를 세워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참배를 강요하는 거죠. 지금은 다 없앴습니다. 지금은 다 없앴고.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만에는 신사가 조금 남아 있어요. 대만에는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황국신민서사는 이제 이 암송한다고 하죠. 줄줄줄 외우는 거. 여러분들 어릴 때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모르겠다. 요즘에도 구구단 외우게 시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줄줄줄 외는 거예요. 근데 황국신민서사는 뭐냐면 신민으로서, 즉 천황의 백성으로서 천황께 충성을 바치겠다라는 다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거국구 신민노 세이시 이와 대리왔고 곡구 신민날이 뭐 어쩌고저쩌고 다 못 읽겠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제 보세요. 황국 신민 서사 그죠? 일 있지 그죠? 아등 우리는 황국 신민으로서 충성을 충성을 다하여 군국께 보답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또 뭐 여기 니 두 번째 우리는 황국 신민으로서 서로 신의 협력하여 뭐 단결한다. 뭐 단결을 공고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삼이죠. 세 번째. 아등 우리는 황국 신민으로서 인고 단련하여 뭐 이렇게 힘을 기르고 뭐 역진양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번역본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황국 신민이면서 충성으로서 군국에 보답한다. 우리 황국 신민은 서로 신에 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한다. 우리 황국 신민은 인고 단련의 힘을 양성해서 황도를 선양하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가지고 이 힘을 누구께 바치자? 천황께 바치자. 어, 이 천황의 나라인 일본에게 바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어, 야, 이것도 되게 기분이 더럽다. 또 이거 보니까. 옛날 글은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읽거든요. 보세요. 아침마다 궁성에 요배합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일본 국왕이 사는 궁성이 있는 그쪽을 향해서 이제 절을 하는 거죠. 일본에. 네. 그래서 이걸 궁성요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의 충성을 바치기 위한 마인드를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하는 거죠. 참, 아유, 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앞선 네 가지 정책이 일본의 충성을 바치게 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우리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한, 즉 우리를 조선인으로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정책인 건데, 어, 사실 우리가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는 가장 크게 두 개는 뭐냐면 역사와 언어죠. 역사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같은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 공동의 기억에 대해서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는 것. 그죠? 우리가 일제 식민 시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불쾌해하는 이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투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기리려고 하고 추모하려고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유. 그런 감정을 다 같이 공유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른 나라도 식민지를 겪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디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느끼는 감정만큼 강렬한 감정을 느끼진 않잖아요. 근데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의 의행에 대해서는
되게 강렬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죠? 비슷한 성격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간디는 우리 민족이 아니지만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공유하는 거죠. 그런 감정은 역사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도 같은 민족임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언어는 뭐 말할 필요도 없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우리말 되게 잘하는 걸 보면 신기하면서도 기분 좋잖아요. 그게 우리 민족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죠. 해외여행 가보면 제일 반갑고 참 마음 편안할 때가 언제예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말 하는 사람 봤을 때. 그죠? 누가 봐도 네이티브 스피커로 우리말 하는 사람을 외국에서 보면 얼마나 반가워요. 막 내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저쪽 가게에서 이거 얼마지? 이거 살 수 있을려나?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하는 거 들리면 반사적으로 조금 성향이 이 성향이면 한국인이세요? 막 이러면서 괜히 막 고추장도 꺼내주고 육개장도 꺼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민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성을 없애려면 요 두 개를 빠개놔야 된다는 거죠. 역사와 언어를. 그래서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고 이걸 가르치는 걸 금지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 및 관공서에서 일본어 사용을 강조하고 이게 생각보다 무서운 거예요.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뭐 한글 신문 잡지 폐간하고 이것도 보세요. 목적이 다른 거야. 신문 잡지 폐간시키는 거는 1910년대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거였죠. 근데 지금의 신문 잡지를 폐간시키는 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한글을 마주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게 제일 결정적이죠. 우리 고유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걸 창시개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중일전쟁이 1937년이었는데 그 바로 다음에 뭐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중일전쟁 뒤에 국가총동원법이 제정이 됩니다. 국가총동원법은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딱 오죠.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로 할 때는 전 국민을 징용해서 전쟁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길게 써 있는데 그냥 국가의 모든 것들을 전쟁에 쏟아붓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괜찮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밖에 악법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소개하는 법들은 다 국가총동원법의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악법들 나쁜 법이 이제 악법인데 이 악법의 내용이 뭔지는 느낌이 오시죠? 국가총동원법 안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어 당연히 국가총동원법은 당연히 조선에도 적용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조선에서 빨아갈 수 있는 것들은 다 빨아가겠다. 그게 사람이든 자원이든. 그런 내용들의 법이겠죠. 첫 번째로 보면 지원병제,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병사로 쓸 수 있는 나이대의 남자들은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원병제로 병력을 받았다가 부족하니까 사실 요 지원병제 적용할 때 지식인들 중에 친일파가 정말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이냐면 뭐 대표적으로 이강수, 뭐 최남선 이런 사람들인데 이강수가 아니고 이광수, 뭐 최남선 이런 사람들인데 둘 다 대단한 지식인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지원병제 때 한국인 청년들한테 일본 군대로 입대하기를 권하는 글들을 막 써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친일파가 드러나기도 하죠. 그다음에 학도지원병제는 이제 학생들을 근데 이것도 참 그지 같은 게 교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등교를 하면 담임 선생님이 그냥 일단 사인하라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뭐 그냥 일단 사인하지. 그죠? 그러면 그게 동의한 거야. 그런 식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징병제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징병제는 뭐예요? 그냥 나이대가 되면 그냥 끌고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징용령 이 여자정신근로령을 많이들 혼동하시던데 여자정신근로령은 이제 노동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국민징용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병사로 끌고 가기엔 나이가 좀 있는 경우 30대 후반이나 40대 50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끌고 가서 노동자로 쓰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광산 아니면 비행기 활주로 닦는 작업 뭐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죠. 일본군 위안부는 일단 저거만 두세요. 이거는 뭐 워낙 다들 알고 계시기도 할 거고 뒤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저거만 두시고 그다음에 공출제 식량배급제는 이거 서로 다른 제도인데 묶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출제는 뭐냐면 이제 농민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수확물, 농산물들을 남김없이 다 제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량배급제는 각 가정이 먹을 만큼만 식량을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3, 40년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그중에 세금 낼 거 내고 나머지로 먹고 살았다면 공출제는 싹 다 일단 내는 거예요. 싹 다 한 푼도 안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다 거둔 다음에
각 가구별로 알맞은 양만큼 배급을 해주는 거지. 요게 이제 식량 배급제입니다. 그래서 요 둘은 묶음인 거고요. 식량 자원을 가져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정부는 그렇게 해서 남는 쌀을 다 군량미, 군대를 위한 쌀로 보내겠죠. 그다음에 전쟁 중에 무기 제작 보급을 위해서 쇠붙이들, 뭐 절의 불상이나 교회 종, 뭐 일반 가정의 놋그릇, 수저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의 법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강제징용의 가슴 아픈 현장들이 이렇게 있죠. 뭐 어머니 보고 싶어요, 막 이런 게 새겨져 있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그죠?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위안부인데요. 이 두 가지 사진제로 다 공통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어, 이게 참 그렇지 않냐? 교실에서 볼 때는 좀 뒤에 앉은 친구들은 멀어서 제대로 자세히는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일본군과 조선 여성의 이 표정이 너무 대비되죠. 아무튼 간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 일본군이 위안부를 데리고 다니는데 본인들이 좀 급하게 이동해야 되는, 예를 들면 퇴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위안부를 짐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다 죽이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오카무라 야스시라고 해서 위안부단 창설자가 양심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그 유니세프라는 기관이 있죠. 유엔 산하에. 그래서 아동 보호나 뭐 유적 보호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그 유니세프에서 권고하는 전 세계적으로 위안부를 가르칠 때 쓰기를 원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거거든. 섹스 슬레이버리. 그러니까 이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 할머님들의 진술을 보면 하루에 보통 피해 여성들 모두가 하루에 보통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일본군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하죠. 인간으로서 도저히 삶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의 고통을 겪은 건데 이게 사실 어, 강간을 칭하는 단어는 레이프죠. 근데 레이프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왜 섹스 슬레이버리라는 표현을 더 강조해서 권고를 하냐면 전쟁 중에 강간은 나쁜 행동이지만요. 일반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없는데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이 벌어지면 점령 지역에 살고 있는 민간인 여성에 대한 강간이 되게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전쟁 과정에서 강간을 했던 병사가 있었던 그런 기록들이나 그런 것들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일본군 위안부를 더 이렇게 강렬하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에 다른 국가의 전쟁들에서 있었던 강간을 문제 삼는 건 강간을 저지른 병사에 대해서 그 소속 부대나 국가에서 철저하게 파헤치고 명확하게 처벌하지 않고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의 위안부는 경우가 다르죠. 일본의 위안부는 위안부라는 조직 체계가 있었고 이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여성들을 납치해서 수급한 게 정부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사례는 얘네밖에 없어요.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민간인 여성을 납치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집단 강간하는 이런 사례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정부가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위안부 사례를 좀 극도로 비판을 하는 거죠.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좀 오해를 하는 게 그 위안부 피해 여성이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얀루 보헬은 이분이 한국인일 리가 없잖아요. 그쵸? 딱 봐도 그쵸? 근데 어, 일본은 그 일단은 식민지 자체가 우리 말고 대만도 식민지가 있었죠. 그리고 자기들이 침략하고 정복하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주, 중국, 태평양 이 지역. 그 지역에서 되게 많은 여성들을 물론 이제 전체 피해 여성 인구비로 보면 조선인이 제일 많지만 어, 다른 나라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납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집단 강간을 자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 주시고요. 어, 그다음에 이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김학순 할머님, 김학순 여사님. 예, 꼭 기억을 김학순 선생님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그리고 나 이거 그냥 하는 얘기인데 나 이거도 좀 그래. 그 직업적으로 교육직에 있어야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표현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학교 교사거나 뭐 학원 선생님이거나 이런 식으로 교육계에 있어야만이 선생님이라고 존칭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성인이라면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어, 적절한 존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아니라면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더라도 학생 이렇게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직급으로 사람을 불러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직급의 높낮이를 반영한 예우를 하겠다는 건데 그럼 인간의 등급을 매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 직업적으로 교육직에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쓰냐면 우린 서로가 모두한테 배울 게 있거든. 그죠? 그게 나보다 직급이 낮든 나이가 어리든 어쩌든 간에 서로가 다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어, 성인이라면 서로한테 이제 그게 꼭 직업적으로 교육직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해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요새 많이 들어요. 어, 그렇고 사실은 이건 그냥 하는 얘기인데 교직 문화가 다른 조직에 비해서 많이 수평적인 게 있어요. 수평적인 게 있는데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도 쌤이라고 부르거든요. 태진 쌤, 누구 쌤, 누구 쌤 이렇게 뭐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를 쌤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존칭이 문화화됐기 때문에 더 수평적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바람직한 조직 문화라고 느끼거든요. 교장 선생님도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좀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직 미성년자라면 배울 게 더 많은 나이니까 배우는 사람, 학생, 그쵸? 꼭 어디 학교에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어, 그런 존칭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딴소리고 어쨌든 김학순 할머님은 왜 중요하냐면 어, 위안부 피해 여성들 중에 처음으로 매스미디어에 나와서 제가 어린 시절에 일본군에게 이러이러한 참혹한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처음 증언하신 분이 김학순 할머님이세요. 어, 근데 그 이제 뭐 지금 이게 유튜브니까 다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김학순 할머님께서 이 증언을 공개적으로 하시기 전에는 다는 당연히 아니지만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왜곡된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왜곡된 시각과 그에 따른 대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위안부 할머님들은 우리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왜냐면 국가 차원에서, 민족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민족에 소속되어 있다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한테 사과를 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일본인들도 잘못이지.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민족 단위에서 국가 단위에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우리 국가의 힘으로 이분들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반성이 먼저 따라와야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일본인들에게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고 그 다음 문제지. 우리가 먼저 사과를 해야지. 우리가 못 지켰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지 못한 왜곡된 시각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랄까 어떤 문제 상황이 있고요.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들이 있잖아. 근데 이게 올바른 가치관으로 가려면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걸 올바른 가치관으로 합의하려면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공개와 토론이 무조건 필요해요.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주고받고 토론도 하고 해야 그래서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야 그때 가서야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 포문을 열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김학순 할머님 덕분에 우리는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토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져야 될지 고민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의 명확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도 전 국민이 이 방송을 볼 거라는 걸, 그리고 나중에 이 방송 자료가 계속 이 방송을 라이브로 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듯이 교육 자료로 활용될 거라는 걸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건 이분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용기를 내신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해석함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김학순 할머님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그렇고요. 최초의 증언자시고요. 그다음에 어 요게 지금의 이제 일본 입장입니다. 일본 입장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김학순 할머니 증언 이후로 계속 이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그렇죠. 위안부 할머님, 피해 할머님 입장도 그렇고, 우리가 일본이라 그래서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인들 다 죽어야 돼 이게 아니죠. 우리가 좋은 문화가 있으면 일본 음악도 듣고 막 그렇잖아요. 요새 뭐 일본 노래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저도 일본 노래 좋아하는 거 많아요. 그 요새 뭐였지? 뭐 누구더라, 하여튼 이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꼭 막 애니메이션 엄청 팬이 아니라도 뭐 최근에 뭐 스즈메의 문단속이나 아니면 예전에 뭐 너의 이름은, 이런 것들 되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뭐 최근에 뭐 작품들도 그렇고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우리가 일본이라고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닌데, 최소한 일본이 벌였던 반인륜적인 잘못들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요구인 거죠. 무조건 일본이 싫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는 끊겼었던 걸로 알아요. 당연히 이제 밀집도가 높으니까 그랬어야 됐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아마 올해부터인가 시작됐어요. 다시. 어, 찾아보니까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참 그런 게, 피해 할머님들이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어쩔 수 없는 운명이지 자꾸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 9분 남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실 때 어떤 책임 있는 그런 행동들이 서로 오고 가야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